그 연준 파월 의장이 그 플로이드에 의해서 지금 미국 내가 뭐 거의 뭐 시위가 엄청난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사실 그 바탕에는 그 직접적인 사건의 원인도 있지만은 소득 불균형에 의한 정말 이 소득 하위층에 불만이 쌓인 게 막 이제 폭발을 하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시작이 된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든 돈을 월가에다가 줘가지고 이게 뿌려지면서 있는 사람만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가난해진. 그러니까 이윤이 나면 건 내 거고 손실은 사회가 떠안아라. 뭐 그런 그렇죠. 거죠. 그 손실은 사회가 떠안아라는 얘기는 결국은 납세자보고 떠안아라는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약간의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은 연준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했지만 우리는 아직 공적 자금을 다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연준에서. 아니요, 한국에서. 아, 한국이요? 그 외환위기 때 당시에. 연준은 그 뒤에 3년 뒤에 모든 걸 다 하고 돈이 남았죠. 회수하고. 미국은 지금 팬데믹에 대해서는 지금 엄청난 이제 우리가 민낯을 보고 있는 미국 사회에 다른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기능이 잘 가동이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엄청난 금융 시스템에서 손해를 봤지만 결국 연준이 쫙 풀면서 그 이상의 돈을 걷었다. 다 회수를 했습니다. 재무부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확 올라간 거죠.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결국 있는 사람 돈을 결국은 덜 벌어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2008년, 그러니까 지난 과거 2010년까지는 그 나스닥이나 다우지수의 그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대요. 거의 크지가 않았는데 진짜 2010년 이후로 10년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10년간 상승을 계속 해왔으니까 2008년 이후로.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이상의 그 호황이 있었죠. 2월에 다 끝났습니다만 10년 동안의 그 GDP가 늘어난 거하고 그다음에 그 90년대 또 호황이 굉장히 긴 호황이 있었습니다. 네. 90년대 호황의 10년은 GDP가 40%가 늘어났지만 2000년 이제 그 글로벌 금융 위기의 호황, 지난번 호황, 10년 호황은 20%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 90년대 호황이 더 컸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그 글로벌 경제 아마 황금 기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1년 그 IT 버블 꺼지면서 10년간은 그러니까 2008년 이제 그 서프라임 위기 이후에 그 10년 지난 2월에 끝난 그 호황이죠. 예, 그 호황에는 20%밖에 상승을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 2000년에서 2010년까지의 그 시기는 IT 버블의 어떤 후유증이 치유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없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0년에 지난 방금 2월에 끝난 호황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지만 실제로 GDP가 늘어난 건 별로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신 결국은 금융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만 덕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가 있군요.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 상관관계 좀 설명해 주세요. GDP는 그대로인데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생산할 GDP라는 건 어떤 생산 활동이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에요. 모든 국민들. 그렇습니다. 네. 모든 경제 주체. 그것이 그러니까 이번 2월에 끝난 미국 역사상 최대 호황이라는 그 호황은 나홀로 호황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당시의 호황이라는 것은 GDP 대비 20%밖에는 상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그 경제 구조의 특성상 제조업은 대부분 다 아웃소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던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한 거죠. 경기 변동에.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죠. 조선업이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의 산업 그 전환이 결국은 이제 고부가치 서비스라든지 IT 산업이 이제 이런 데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고용이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고급 인력의 그 하이페잉 잡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소득은 이제 정체되거나 그런 거죠. 이번에 제가 쓴 그 책에도 보면 이제 그것이 결국은 2001년 WTO가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그 저가의 제품들이 수입품들이 미국에 쏟아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쟁력이 처진 그러한 낮은 수준의 제조업들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그 일자리를 잊어버리거나 아주 힘든 사건이 벌어진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부에서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금융자산보다는 그 부동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어디서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부동산. 네, 근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지금 그 미국에 보면 소득 20분위 중에서 금융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집 한 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빚이 많으냐 아니면 빚이 아직 별로 없느냐 이 차이일 뿐이죠. 네, 그렇군요. 어쨌건 지금 연준의 어떤 그런 스탠스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장기 호황, 12년, 13년에 장기 호황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 2020년 1월에 끝났습니다. 까지 호황했습니다. 이 호황을 끝났다라는 건 이제 공식화된 거죠. 공식화됐습니다. 2월부터는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그 전미경제연구소가 그거를 판단해요.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판단합니다만, 예,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판단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까지 겹치게 된 건데 이러한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바탕으로 팬데믹 이전의 어떤 경제, GDP 발생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이제 새로운 출발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결정이 될지. 금년 4월에 IMF 세계 경제 전망의 중요한 benchmark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6월에 이제 수정 전망이 나온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통 7월에 나옵니다만 6월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이 2019년에 소득을 따라가는 거는 2022년부터 내년도 못 따라가고 2022년에 따라갈 수 있을 거다. 실질 GDP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2019년에 대비. 그러니까 내년도 다 2021년도 2019년의 수치는 따라갈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이 돼야 2019년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거에는 이제 전제로 엄청난 재정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막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포함됐을 때 그런 그렇습니다. 수치가 물론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강달러를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요즘 흐름을 보면 이제 약달러로 돌아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연준 발표 이후로 다시 달러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이 달러의 약세가 이렇게 좀 지속이 될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그 달러 인덱스라고 이제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간의 환율의 무역 가중 질투 환율을 보면은 그거는 그 하락세로 돌아선 거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연준이 유동성 수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제 5개국의 상설 그리고 9개국에는 이제 이번 조치에 특이한 그런 경우인데 그 14개국에 대한 유동성 수합을 통해서 약 4,500억 불 정도의 돈을 풀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안정화된 것이죠. 그냥 그 조치의 일련으로 그냥 단계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외환 유동성 지표라고 하는 것이 베이시스 수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통계를 보시면 일단 저렇게 오르면은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미 연준과 유동성 수합이라는 것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차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그 상승세로 돌아선 거는 하나 일시적인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미국의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 주가가 떨어지면 그 포트폴리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뺀다든지 뭐 이런 기술적인 요인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이 떠났다 안았다 아니면 달러 값이 올랐다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안전자산 선호가 일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위험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 얘기는 이제 그 위험자산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나라만 더 떨어지거나 더 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국한된 어떤 충격이 있기 전에는 그런 일은 일반적으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금값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금값이 것 같아요. 상승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동성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어디든지 조건만 맞으면 이제 튈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앞으로 이 주가가 조정이 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네. 네. 그러면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머징 마켓에는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예. 거니까. 근데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또 경제가 이제까지 그 강달러를 유지하려고 했던 거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약달러로 되면 이머징 마켓이 경쟁력이 높아지면은 미국의 경쟁력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용인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정책적인 어떤 문제라기보다도 만약에 달러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원화와 달러를 놓고 원달러 가치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의 수출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흑자가 나는 게 수입이 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 이유는 이제 그 모든 무역 결제 대금이 달러화로 다 표시가 되는 일종의 달러리제이션이 모든 무역 결제 대금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무역 결제의 90% 이상이 수출과 수입이 모두 달러화로 결정된다는 얘기. 그래서 달러 값이 오른다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는 계속 달러 값이 오른 추세였었습니다. 그건 뭘 보시면 되냐면 빅맥 인덱스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시죠? 빅맥. 예, 가장 쉬운 게 이제 그걸 보면 이제 추세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교육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고 교육이 줄었다는 얘기, 전 세계 교육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나쁜 악재가 온 것이고, 예. 그런 인과관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서 생기는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IMF의 회원국이 189개국이고 그 중에 100개국이 지금 긴급 구제 금융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60개국이 허가를 받았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작은 것들입니다. 큰 나라가 몇 개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예, 아르헨티나 같은 건 아직 협상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상당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이 있죠, 그 안에. 하긴 뭐 한국만 해도 브라질 국채 투자 엄청 했잖아요. 그 얘기는 그 안에 상당 부분 미국인이 있겠죠. 미국은 더 있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유동성 수합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로 해서 큰 덕을 받은 거는 그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봐도 그 지금의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미국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약달러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나라가 더 많은 수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전 세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게는 상당히 호재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성장의 플러스의 모멘텀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수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위기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런 논리를 펼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위기가 되면 우리 달러 가치가,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가 절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1,300원, 1,500원, 1,900원 올라가니까 그 얘기는 수출에서의 엄청난 수익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절대 그 상황을 오래 두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달러 가치가 절하가 됐을 때에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수출이 늘지는 않아도 교역량은 줄어도 그러니까 미국과의 교역량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우리나라와 제3세계와의 교역량에는 분명히 위축이 됩니다. 우리 수출이 줄죠. 그건 통계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만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늡니다. 원화 표시 영업이익이 늡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영업이익이 늘면 그만큼 주가가 오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아베노믹스에 그 갖고 있는 그런 논리가 거기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출 규모가 더 잘 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닙니다. 다른 이머징 국가라든가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그러나 기존에 수출을 하는 곳에서는 물량은 좀 줄더라도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속이 된다라는 건 어쨌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배경에는 결국은 달러 값은 그렇게 높아지지 않을 거다. 언젠간 들어올 거다. 그렇게 되면 그건 분명히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보면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지면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위험추구 선형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계속 지금의 뭐 DLF 사건이라든지 모든 그런 사건들을 보면 그 안에서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은 금융 경제는 엄청나게 금리가 낮아서 유동성은 풍부한데 실물 경제가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그거죠. 유가가 계속 폭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라는 거를 좀 한 발자국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복잡다단하고 그러면서도 또 묘한 그 시스템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게 되게 복잡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머리를 엄청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이 선진국에서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그 연봉이 높은. 그러니까 지금 워런 버핏도 1분기에 엄청나게 손실을 받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나온 이제 그 르네상스 펀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학과 교수 출신이 이제 그 만든 그건데 거기는 금융공학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 회사에 타겟이 되는 회사의 주차장에 차가 몇 대냐 이런 것까지 다 세면서 이제 그 기업의 그 추적을 하려는데 거기도 엄청나게 이번에 또 손질을 봤죠. 그러니까 그 시장을 이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운이 따라줘야 되는. 근데 워렌 버핏처럼 일생 동안 헌신해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무 제표만 열심히 보고 자기의 몇 가지 투자 원칙을 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큰 성공을 거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워렌 버핏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사가지고 가치가 낮을 때 그 싸게 사가지고 그냥 투자를 버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오래, 네.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부자가 된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